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철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웬 인사를 그렇게 고개를 깊숙이 숙여서 하시나요? 인사를 고개를 숙이지 그럼 안 숙이고 합니까? 이 텔레비전에 워낙 자주 나오시는 그 스타급 정치인이라 그러신지 여기 오니까 아주 스튜디오가 좀 확 빛나는 것 아유,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안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바로 들어갑니까? 예. 12월 31일 며칠 안 됐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인데요. 국회 운영위원회를 텔레비전에서 여러 군데 생중계를 해가지고요. 아주 뭐 흥미진진하게 봤는데, 그런데 직접 해보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 특별감찰반 의혹하고 블랙리스트 의혹 이런 게 좀 실체가 밝혀진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밝혀졌죠. 별게 아니구나. 별게 아닌 거고. 야당이 무리하게 네. 정치 공세를 했구나라는 게 좀 분명해졌다고 저는 보고요. 김태우라는 사람이 공익 제보자냐? 그 동기를 우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동기는 저희들이 볼 때는 본인의 비위 혐의가 확인되고 징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이렇게 폭로를 해서 자꾸 이렇게 정치의 어떤 프레임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 네.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를 앵무새를 넘어서 거의 확대 재생산하는 확성기 수준으로 틀어댄 저는 정치 세력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평정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검증을 해보고 김태우 씨의 주장이 앞뒤가 맞는지를 따져봤다면 저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 운영위를 해보니까 이게 김태우 본인의 얘기보다 더 심하게 증폭되고 네. 정치 이슈화되고 대정부 공격의 수단화된 거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략적 판단이었구나라는 게 너무 분명해져서 실체가 저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익숙한 문법이니까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습니다만 근데 너무 염치가 없다. 이게 뭐라도 하나 확인이 되고 새로운 게 드러났고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실장이 말이 좀 꼬여서 저거는 조금 더 추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나왔다면 많이 양보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잖아요. 이른바 헛발질했고 심지어 가장 뉴스를 그와 관련된 뉴스를 가장 많이 보던 조선일보도 15시간 동안 변종만 올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더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저는 염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드루킹 특검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그래서 여당이 뭐 받아줬고 또 기소가 됐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요? 금년 한 해는 사실은 선거가 없는 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네. 특히 정치권까지 경제나 민생 살리기에 올인해달라는 게 여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이 주로 책임을 지고 야당은 좀 덜하긴 합니다만 야당이 계속 이런 것 때문에 발목 잡고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화를 많이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루킹 때처럼 그렇게 몰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여론의 불이익을 바른미래당이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조사에서부터 지금 사실은 좀 브레이크를 걸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선거법이나 다른 정치적인 어떤 이슈와 연동시켜서 다른 야당이 손을 들어주지 않는 이상 저는 여론의 호응을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최근 현안이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인데요. 오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목숨은 지장이 없는 걸로 지금 치료 중인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재민 전 사무관 사건 이건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김태우 사건이랑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요. 김태우 사건은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생존용으로 뭔가를 폭로를 했다. 근거 없이 막 폭로를 했다고 하면 이 신재민 건은 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뭔가 오해를 하거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들어보면 맥락상 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보거든요. 네. 국채 발행도 17년 사건 아닙니까? 2017년 사건이고 네. 그 해에 17년 예산을 심의해서 국회가 방망이를 두드릴 때 28조 7천억에 대해서 네. 국채 발행하라고 용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20조는 발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할지 말지를 고민했던 것은 세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네. 초과세가 그때 14조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고민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내부 토론이고 논쟁인데 그것에 일부분만 취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나쁜 의도로 가졌다기보다는 뭘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매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것도 야당이 지나치게 침소봉대하거나 이 과잉 해석해서 정부 비판에 소재로 삼는 거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태우 건이나 신재민 건이나 네. 저희도 야당을 해봤습니다만 이게 정부 여당에게 불리한 소재가 등장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활용해보고 싶은 거는 야당으로서는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이 한편으로 있고요.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키워갈 거냐라고 판단할 때는 저는 맥락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이른바 본의가 뭐냐, 진의가 뭐냐, 그리고 앞뒤가 연결이 되느냐,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부합이 되느냐 이렇게 맞춰보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을 때 이렇게 속된 말로 지르고 공세를 세게 펼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무조건 덮어놓고만 공격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재정적인 구태정치, 낡은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과제라고 할까요? 물론 이거 하나하나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 한 1시간씩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좀 간추려 주신다면 문재인 정부의 올해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민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막 큰 성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평화 문제도 대통령이 막 이렇게 이른바 대통령 아젠다로 삼아서 열심히 매달려서 어려운 난관을 돌파했듯이 경제 문제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또는 여당까지 힘을 합쳐서 풀어내려고 하는 노력, 그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국민들도 힘을 보태서 한번 해보자 이러실 것 같고, 우리가 어차피 이 다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또 다수가 아니잖아요. 의석이 아니기 때문에 100%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못 해내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세력과는 좀 힘을 합쳐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성과를 내는 그런 쪽으로 저는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연말에 국정수행 지도가 이제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부정평가가 좀 더 높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이 국정지지도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올해 어쨌든 뭐 낮은 것보다 높은 게 훨씬 뭐 국정을 이끌어가기 좋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국정수행 지지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지지율은 뭐 일희일비 안 합니다.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라는 거는 다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죠. 예. 네. 열심히 챙겨봐야 되고요. 대통령이 열심히 안 챙겨보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은 열심히 챙겨보고 이 지지율이 안 빠지게 또 심지어 지금 같은 지지율이면 다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지지율을 반전시키려면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을 놓고 보면 취임하시고 지방선거 때까지가 1기, 작년 6월 13일에 했던 지방선거까지 1기, 6월 지방선거부터 내년 총선 때까지가 2기, 총선 때부터 다음 대선 또는 임기 말까지가 이제 3기 이렇게 저는 러프하게 한 3기 정도로 나누는데 1기는 지금 지지율이 좀 빠져서 뭐 약간 퇴색하긴 했습니다만 대단히 성공적으로 저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1기는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요. 2기로 터닝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된 측면이 있어서 2기 체제를 빨리 정비해서 네. 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여기는 인적 쇄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기 체제를 빨리 구축을 해서 좀 더 공세적으로 국민을 향해서 좀 더 공세적으로 가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꼭 저는 주의해야 될 것이 국회를 우회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긴 합니다만 그럴수록 국회와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특정 세력이 걷어찬다 이러면 아마 국민들이 심판해 줄 겁니다. 총선에서. 그러지 않고 우리가 지레 저 사람들은 안 도와줄 거니까 같이 못해라고 우리가 걷어차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우리에게 매를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되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모양새, 대화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종석 비서실장을 뭐 교체를 해야 한다를 넘어서서 지금은 곧 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종석 실장이 잘했잖아요. 저는 1기 비서실장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이든 수석이든 내 비서 아니냐 그러면 내가 편한 사람 쓴다라는 자세도 전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내각의 장관은 객관적 평가를 우선시하고 내 비서는 내 편한 것을 우선시한다라는 잣대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종석 실장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총선까지 어차피 임종석 실장은 제 판단으로는 총선까지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총선에 출마해야 될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바꿔야 될 거면 지금쯤 바꿔서 이기 체제를 출범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인적 쇄신의 시작은 청와대 개편부터 시작돼야 될 거고요. 네. 내각에서도 출마할 사람들 어차피 빼야 되니까. 빼야 되죠. 청와대부터 시작하는 인적 쇄신으로 가야 되고 청와대 인적 쇄신의 핵심은 비서실장이다. 라고 하면 못해서 자르는 경질이 아니라 네. 잘했기 때문에 이기 체제를 잘할 또 다른 스펙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준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다른 참모들은 어떻습니까?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일일이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고요. 조국 수석에 대해서도 제가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 건 김태우 건 때문에 저는 문책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문책할 인사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전체 국정 운영을 위한 큰 틀에서 고민한다 그러면 저는 가능할 것도 같고요. 네.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이 아니라도 뭐 해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네. 대통령 선택이라고 봅니다만 해도 사법개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스테이 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다르게 조국 수석을 쓰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말에 있었던 운영위를 통해서 어느 신문을 보니까 조국 수석이 대선 주자로 발돋움했다 이런 평가도 하던데 네. 조국 수석의 정치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쪽으로 대통령이 고민해 보시는 거. 후임 비서실장은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될까요? 저는 일기가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아주 부드러운 리더십에 남북관계 전문성을 가진 비서실장이 제 역할을 잘 해냈다면 평화 체제를 만드는 데 크게 역할을 했다면 이기는 내치라 그럴까요? 경제 민생 쪽으로 좀 안정감 있게 이걸 좀 관리하고 네. 정책 드라이브도 좀 공세적으로 펼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제가 뭐 약간 외람되게 표현하면 100점짜리 인사는 없습니다. 물론이죠. 예, 다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어디다 방점을 찍느냐의 문제일 텐데 그러나 대통령이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과 조금 더 떨어져서 도왔던 사람이라고 구분을 해본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도 쓰고 또 조금 떨어져 있던 사람도 쓰고 이 팀이 네. 혼성팀이 좀 이렇게 팀워크를 맞추는 게 좋겠다. 자, 개각은 청와대 개편하고 또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장관들을 어차피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은 올해 대부분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시기가 어느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선거를 감안해 보면 지역구가 좀 안정적으로 있거나 좀 기반이 있는 신분들은 뭐 그렇게 서울로 나올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군요. 첫째는 또 하나는 그 부처의 일이 좀 펜딩된 일. 네. 지금 이제 일이 많다 적다. 본인이 펼쳐놓은 일들이 조금 이제 가닥을 잡는 데까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처가 있고 어느 네. 정도 이제 성과를 내서 언제든지 바꿔도 된다라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그런 기준이 하나 그런 차이가 있겠군요.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기반, 저는 지지 기반, 대통령이 이 대선 때 만들었던 이 지지 기반을 조금 더 넓히거나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등용할 거냐. 후임자를 대안이 어떻게. 있느냐 없느냐. 네. 좋은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여름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출마할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 여름을 넘기면 안 되고 네. 여름을 넘겨서 가을로 가면 또 뭐 관권 선거니 뭐 이상한 정치적인 또 그렇죠. 공방이 생길 거고요. 본인도 나와서 출마할 지역의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임자 부분에 이제 한 포인트 좀 궁금증이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빠지면 다시 또 관료들이 다 밀고 들어가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관료들에 의해서 포획되는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미리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재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적 기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총선을 앞둔 시기니 이기는 되게 총선을 앞둔 그 지방선거부터 총선 예. 시기니까 이때는 내각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거는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비정치적인 정치색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 거는 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이퀄 관료냐 꼭 그건 아닐 거라고. 관료가 아닌 비정치. 뭐 네. 관료일 수도 있고요. 관료들 중에도 굉장히 일 잘하고 실력 있고 또 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동영을 하되 무조건 관료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넓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인재는 많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약하고 대통령 당선되셨는데 지금의 모습 이철희 의원님 보시기에는
민주당 정부 맞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족하죠. 부족한가요? 좀 부족한데 그거는 어느 일방의 책임만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당 쪽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이 그러면 이른바 민주당 정부라고 할 만큼 국정을 주도할 만큼의 인적인 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나 내각으로 들어가 보면 초기에 이게 적폐청산이라고 할까요? 너무 이제 이 촛불 이후에 당면한 과제가 너무 많았고 또 인수위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청와대 정부에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기는 네. 저는 명실공히 당이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치르는 건 당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당이 그만한 실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또 우리가 촛불 때 이른바 원래 지지층, 진보 지지층 플러스 뭐 스윙 보수든 간에 중도든 간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메저리티가 된 거잖아요. 큰 주류 정당이 된 거 아닙니까? 2%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서의 민주당의 실력을 못 보여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저는 민주당 주도로 민주당 정부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저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그럴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세요. 이제 선거는 당이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주도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 좀 이렇게 거칠게 표현 받아먹지 못하는 게 차라리 현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 그렇죠.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자,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그 기대가 많았고요. 평가도 상당히가 좋았는데 뭐 몇 가지 좀 이상한 포인트가 있고요. 특히 뭐 장애인 발언 같은 경우에 명백한 좀 그 잘못인 것 같고요. 이게 이해찬 대표에 대한 당내 평가 어떻습니까?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믿었는데 좀 검증이 실망 된 들어온 분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검증이 되신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네. 큰 줄기는 저는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역시 이해찬이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여당의 당대표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100% 완벽하게 그러면 감당하고 있느냐, 충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저는 최근의 발언들은 뭐 전제 붙이지 말고 딱 잘못했다고 얘기하고요. 앞으로도 여당의 당대표의 무게나 지금 시국의 엄중함, 양당의 맹렬한 기세 이런 걸 감안하면 또 언론 환경까지 감안하면 더 신중하게 발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 문제식은 전 대표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들도 약간 그런 주문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대화 관계에 관한 질문인데요. 결국 제도 개선을 하려면 이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뭐 2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뭐 가급적 협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과연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올해 이거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이른바 협치의 제도화라는 걸 내걸고 예. 탄핵에 반대했던 한국당을 제외한 물론 한국당 내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끼리 좀 입법연대, 개혁연대를 해서 좀 풀어보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험이 일천하기도 하고 각 당이 뭐 이렇게 확실하게 당을 끌고 가는 리더가 좀 없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리더가 없잖아요, 지금. 세력별로 좀 나눠져 있는. 그렇죠. 거고. 다른 당도 좀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좀 그렇지 않긴 합니다만 다른 당도 그런 형편이라 책임 있게 뭔가를 해볼 상황이 아닌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하려다가 잘 안 됐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 때마다 이 법안은 연대를 하고 이 법안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여전히 저는 좀 큰 틀에서 입법개혁연대라는 걸 해보고 싶긴 합니다. 저는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선거제도 개혁과 또 맞물려 있는 거기도 하고 네. 또 각 당이 총선 전략하고도 좀 맞물려 있어서 금년 한 해가 그게 작동하기가 쉽지 않은 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총선에는 또 경쟁을 해야 싸워야죠. 되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 이렇게 어떤 개혁을 할 때 강도 10의 개혁 그걸 3개만 하는 것보다는 강도 5의 개혁을 10개 하는 게 좀 낫다고 보거든요. 물론이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아마
대통령과 원내대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좀 시도를 많이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야당이 특히 한국당이 이쪽이 좀 이제 흐트러진 것 같으니까 지지율도 빠지고 하니까 강공으로만 나가면 이른바 닥치고 공격, 네. 닥공 노선으로 가면 총선에서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해서 밀어붙이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국민 여론을 잘 저희가 좀 추동할 수 있다면 한나라당한테도 자유한국당도 압박이 될 테고 그러면 총선 전에 누구도 뭐 반개혁 세력으로 몰리려고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하기에 따라서는 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만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네, 현실적으로 걱정이 쉽지는 있습니다. 않을 것이다. 네. 걱정스러우시고요. 네. 저는 이제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작년 11월에 했는데 그 이후에 뭐 흐지부지 좀 약간 실종 상태인데요. 저는 그게 좀 잘 됐으면 싶어서 뭐 칼럼도 써보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만 네, 네, 네. 어떻게 올해 좀 기대를 걸만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대치만큼 잘 굴러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2월 27일로 잠정 전당대회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누군가 뽑혀서 그 사람이 좀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전체를 좀 끌고 갈 만한 네. 장악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저는 뭐 딜이, 속된 말로 딜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좀 해보자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 안에서 누가 뽑히긴 했습니다만 뭐 총선을 겨냥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라든지 개파 갈등이라든지 막 엉켜서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출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뒤엉켜가지고 엉망이 되면 결국 전체에도 영향을 줄 거라 쉽지 않아 보이긴 하고요. 저희로서는 자유한국당만 쳐다볼 수는 없는 거니 그렇죠. 저는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이렇게 묶어서 입법연대, 개혁입법연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토론 중인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요. 사석에서 이제 이렇게 기자들 나가고 이제 속기사 빠지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안 하려고 완강하게 안 그럽니까? 하려고 그러고요. 네. 저희 당도 안 하려고 하느냐는 오해를 받긴 했습니다만 저희 당 뭐 실제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당장 현역 의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솔직히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공약이고 대통령도 약속을 최근까지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컨트롤에서 간다라고 보거든요. 나머지 당들, 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들은 다 바꾸지 않은 거 아닙니까?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있긴 그렇죠.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개특위에서 한국당을 뺀 우리 당끼리 야사당, 야3당하고 우리 당하고 사당, 이 테이블을 운영해서 하나를 만들어보자.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는데도 야3당은 어지간하면 한국당을 끌고 가고 싶은,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가고 싶은 기대를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저는 최소한 현재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안 바꾼다라는 정서가 강해서 이대로 가면 영남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긴다. 그러니까 불리하지 않다. 한국당이 영남당이니까 보는 그렇죠.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움직일 것 같아서 이제는 2라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라운드로 넘어가서 자유한국당이 버티고 나머지 당은 바꾸자라는 식으로 이 전선을 만들어서 여론을 좀 움직이면 좋겠는데 연초에 발표된 여론조사 보니까 원정수 늘리고 연동제 하는 거에 대한 여론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연동제는 찬성이 오히려 많고 정원은 반대가 많고. 네, 그래서 대중적 동력을 어떻게 만들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년 한 3, 4개월 남았는데요. 이길까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여론 구도에서 비판이 좀 늘어난 거는 저는 잘하라는 질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지 안 해. 이미 내가 평가 끝났어. 딴 데를 지지할 거야. 이런 비판은 아니고. 그건 아니다. 자, 정신 차려라. 잘해야 된다. 이런 질책성. 네. 앞으로의 과제를 좀 제시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대도 약간의 저는 거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찬성에 대한 거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대에도 거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국민들과 다시 해보자라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저희가 다시 지지율이 올라갈 거고요.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그게 독립변수지 나머지 독립변수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잘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 또 이제 사람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보다도 이제 누가 대통령이냐.
지금 민주당 안에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누가 좀 가장 다음 대통령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발굴된 후보들 중에 조금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안희정 후보가 낙마해서 퇴장을 했고 예. 그런 흐름이 쭉 이어지다가 다시 저는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는 예를 들면 네. 유시민 후보처럼 이낙연 총리. 새로운 후보가 이제 등장하는 구도로 예.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잘 경쟁하는 무대 관리만 잘 되면 저는 다음 총선보다는 대선은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총선보다는 오히려 대선이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네. 보시는. 네. 야당에서는 다음 대선 주자 어떤 분들이 좀 눈에 띄십니까? 보수가 이렇게 규모의 경제라고 그럴까? 이 통합을 추구하면 저는 뭐 일종의 마약이다 그건. 선통합은 마약이다. 단기적으로 뭔가 좀 효과를 반짝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그게 마이너스거든요. 어렵지만 진보가 미래지향적 진보로 재탄생하는 과정, 이 아픔의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새로운 보수가 탄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탄생을 주도하는 사람이 저는 그쪽에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혁신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걸 잘하는 사람은 저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유승민, 안철수에게도 여전히 저는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기회는 있고요. 아마 대중적인 이렇게 지지 기반만 넓게 이렇게 본다면 공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지 기반만 정치공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마 안철수 후보는 또 호명이 될 겁니다. 또 불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네. 그쪽도 이래저래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경합을 할 텐데 그 안에서 키재기하는 경합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누가 그야말로 혁신, 재탄생, 보수 혁신의 과제를 잘 풀어내느냐, 그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 감화평이 있었는데 제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다음 총선이 향후 10년 동안 있을 선거 중에 제일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선거에 어떤 역할이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초선이지만 정치를 사실 꽤 오래 하신 편인데요. 이 정치인, 오래된 정치인으로서 어떤 가치관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의 좌우명 또는 가치관, 이걸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제가 하는 정치는 뭐 일반 분들이 할 때 거창한 비전이나 이런 게 저는 없고요. 뭐 그 비전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조금 지금보다 좀 사는 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비전이라는 비전인 건데 제가 지난 총선 전에 당에 재영입될 때 재입당한 거 아닙니까? 네. 과거에 당적이 있었으니까. 네. 뭐 영입된다고 했을 때 제가 발표한 거에 보면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정치는 타협이고 긍정이고 민생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 소신이거든요. 정치는 타협이다. 왜 타협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의 복지국가도 절대 메저리티를 만들어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연정과 같은 타협의 방식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냈다. 그게 정치의 힘이다. 그리고 정치는 나만 옳은 게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상대가 옳을 수도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상대를 자꾸 부정해서는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긍정하는 게 필요하다. 저 사람 중에 내가 같이 갈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좀 정치의 힘 아니냐 라는 거고요. 또 정치가 이 허망한 사실은 그걸 가지고 막 싸우는 거 이건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A 대안과 B 대안과 C 대안 중에 어느 게 더 나은지를 갖고 경쟁하자. 그래서 민생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정치는 타협이고 긍정이고 민생이다라는 게 제 소신이라 네. 그런 자세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 소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책을 관련해서 제가 번역하려고 하는 책도 하나 있고요. 내려고 하는 책도 하나 있고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목표고요. 말씀드린 대로 금년 한 해 잘 보내서 내년 총선 때 민주당이 이기는데 네. 이철이의 역할도 좀 있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런 공적인 소원이 또 개인의 소원이기도 네. 하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새해 인사 저희 국민들 또 한겨레 텔레비전 시청자들께 좀 해주시고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아프지 마십시오. 건강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대이긴 합니다만 손잡고 가면 같이 잘 사는 길을 모색하면 저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좀 힘을 보태볼 생각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멋있게 사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